안녕하세요. 밤의 서랍입니다. 오늘도 단편 소설을 읽어드릴 건데요. 앨리스 멀로우의 어떤 여인들입니다. 어떤 여인들. 앨리스 멀로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앨리스 멀로우의 소설을 낭독했을 때 다른 영상보다 조회수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앨리스 멀로우를 좋아들 하시는구나 생각했죠. 네, 오늘은 어떤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인데 처음에 제목을 보고는 저는 켈리 레이차트라는 감독의 어떤 여인들 혹은 어떤 여자들 이라는 영화의 원작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여자들이 주인공이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예전에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신기하다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구나 정도의 경험이었는데 라자르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앨리스 멀로우의 소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앨리스 멀로우의 소설이 생각이 나지? 근데 문장이 묘사한 어떤 구체적인 풍경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단편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꾸만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 작품 다 캐나다 배경인 작품이더라고요. 이 영화 라자르 선생님의 감독도 그렇고 앨리스 멀로도 캐나다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의 배경이 캐나다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소설도 영화도 공간적 배경이 캐나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때 신기했어요. 당연히 어떤 텍스트와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나라를 이런 식으로 간접 경험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앨리스 멀로우의 소설이 늘 뭔가 공간적인 배경을 친근하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나고 자란 마을, 동네에 대한 애정이 큰 것 같고 무엇보다 특정한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되게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데 이번 소설에서도 그럴 거예요. 일단 책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이 잡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다니 가끔은 나도 놀랄 때가 있다. 옛날 내가 살던 타운에서는 여름마다 길거리에 물을 뿌려 먼지를 재웠다. 여자들은 혼자서도 서 있을 만큼 뻣뻣한 코르셋과 크리놀린을 입었다.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때는 수화마비나 백혈병에 걸리면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다. 수화마비에 걸리면 나중에 다리를 절더라도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백혈병에 걸리면 꼼짝없이 누워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비참하게 시들어 가다가 열이면 열 다 죽고 말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 인생 최초의 일자리가
백혈병과 관계 있기 때문이다. 13살 여름방학 때였다. 타운 반대편에 크로지어 노부인이 살았다. 노부인의 의붓 아들은 전쟁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했다. 무사 귀환해서 대학에 들어가 역사를 전공하고 결혼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만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름은 브루스였지만 사람들은 주로 젊은 크로지어 씨라고 불렀다. 젊은 크로지어 씨 부부는 노부인 집에서 살았다. 젊은 크로지어 씨 아내인 실비아는 타운에서 60km 떨어진 대학으로 여름학기 동안 강의를 나갔다.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오후 강의를 했다. 부부가 만난 곳도 그 대학이었다. 나는 실비아가 집을 비우는 날 오후에 젊은 크로지어 씨의 병수발을 할 아이로 고용되었다. 크로지어 씨의 방은 길 쪽으로 창문이 난 2층 모퉁이 침실이었다. 그는 자리 보존하긴 했지만 화장실은 혼자 다닐 수 있었다. 내가 하는 일은 마실 물을 가져다 주고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거나 내려주고 크로지어 씨가 침대 탁자 위에 작은 벨을 울리면 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 정도였다. 크로지어 씨가 원하는 일은 대개 선풍기 위치 조절이었다. 그는 선풍기 바람은 좋아해도 선풍기에서 나는 소리는 싫어했다. 그래서 선풍기를 방 안에 두었다가 좀 지나면 침실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문 밖으로 빼놓아야 했다. 내가 엄마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엄만 환자를 애초에 왜 아래층에 두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아래층은 천장이 높으니 훨씬 시원할 거라고 했다. 나는 엄마에게 그 집 아래층엔 침실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그럼 하나 만들면 되지. 임시로 말이야. 그건 우리 엄마가 크로지어 저택 분위기나 노부인의 성미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였다. 크로지어 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노부인은 오후에 한 차례씩 의붓 아들을 보러 2층에 올라갔다. 그때마다 지팡이 소리가 괴괴하게 울렸다. 내가 그 집에 가지 않는 날도 한 번 이상은 올라가 볼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노부인에게 있어서 아래층의 침실을 만드는 건 거실에 변기를 놓는 것만큼이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행히 아래층에도 처음부터 화장실이 하나 있었다. 부엌 뒤에. 하지만 아래층에 화장실이 없다 해도 노부인은 필요할 때마다 허위허위 계단을 올라갈지언정 아래층에 그렇게 과격하고 거슬리는 변화를 만들진 않았을 거다. 그 시절 우리 엄만 골동품 가게를 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과는 비교가 안 되게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크로지어 저택 내부에 무척 관심이 많았다. 한 번은 저택에 직접 들어오기까지 했다. 내가 그 집에서 일하는 첫날이었다. 그때 나는 부엌에 있었는데 어이 하면서 신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놀랐다. 곧이어 형식적으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부엌 계단을 오르는 걸음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노부인이 쿵쾅거리며 일광욕실을 나오는 소리가 났다. 엄마는 딸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냥 한번 들렀다고 말했다. 애는 잘 있어요. 노부인이 복도 입구에 버티고 서서 말했다. 집안 골동품은 부인의 몸에 가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비굴한 말을 몇 마디 더 보태고 나서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엄마는
크로지어 부인을 흉봤다. 도통 예의가 없는 여자다. 그래봤자 후추에 불과한 주제에. 죽은 크로지어 씨가 디트로이트 출장 중에 만났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런데 출신 아니랄까봐 담배를 피우지 않나, 머리를 타르처럼 새까맣게 물들이지 않나, 입술은 잼 퍼먹다 나온 것처럼 뻘겋게 칠하고 다니질 않나. 그 여자는 2층 방 환자의 친엄마도 아니며 엄마 노릇을 할 소갈머리도 없는 여자다. 늘 그렇듯 그날 저녁도 엄마와 나는 옥신각신했다. 싸운 명목이야 엄마가 저택에 불쑥 나타난 것이었지만 사실 이유가 있을 때만 싸우는 것은 아니었다. 노부인 눈에는 나도 우리 엄마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주제넘은 침입자였다. 그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나는 안쪽 거실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책장을 열고 완벽하게 열지어 꽂혀 있는 하버드 클래식 전집을 자세히 구경했다. 대부분은 읽을 엄두도 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러다 한 권을 뽑아 들었다. 표지의 외국어로 약혼자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어쩐지 소설 같았다. 짐작대로 소설이었고 영어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에 나는 어디 있는 책이든 책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공공수도에서 나오는 물처럼. 내가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노부인은 그 책을 어디서 꺼냈으며 그걸 가져다 뭘 하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책장에서 뺐다고 했고 읽으려고 들고 올라왔다고 했다. 노부인에게 가장 황당한 부분은 내가 아래층에 있던 책을 위층으로 옮겨왔다는 사실 같았다. 내가 그걸 읽을 생각이었던 부분은 안중에 없어 보였다. 독서 같은 행동은 너무 이질적이어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건가? 노부인은 내게 책을 읽고 싶으면 집에서 가져다 읽으라고 했다. 물론 환자 방에 책이 있었다. 거기서는 책 읽는 것이 괜찮은 일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환자 방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펼쳐서 엎어놓은 채였다. 젊은 크로지어 씨가 이것저것 조금씩 읽다가 제쳐놓은 것 같았다. 거기다 제목들도 문명의 위기 또는 러시아에 대한 위대한 음모 등등 별로 당기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는 내게 환자가 만진 건 가급적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균이 있어서 병이 옮는다는 거였다. 물컵을 집을 때도 행주를 대고 집어야지 직접 집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엄마는 백혈병은 병균이 옮아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걸리는데? 의사들도 몰라요. 타운 반대편이라고 해봐야 집에서 먼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 크로지어 부인은 나를 차로 데려다 주었다. 젊은 크로지어 부인은 키 크고 마른 금발머리 여자였다. 피부톤은 일정치 않아서 어떤 때는 긁은 것처럼 뺨이 울긋불긋했다. 소문에 따르면 젊은 크로지어 부인이 남편보다 연상이며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으로 만났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젊은 크로지어 씨가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야 대학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설사 교수와 학생 사이였다고 해도 젊은 크로지어 씨가 반드시 더 어리란 법은 없다고 했다. 젊은 크로지어 부인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라서 사람들은 그게 샘나 헐뜯는 거라고 했다. 사람들이 젊은 크로지어 부인을 흉보는 말이 또 있었다. 여자가 강이 나간답시고 밖으로 놔둘 게 아니라 좋을 때나 굳을 때나 함께 하겠다는 결혼 서약대로
집에 들러붙어 남편을 간호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는 거였다. 그 점에서도 엄마는 젊은 크로지어 부인 편을 들었다. 그래봐야 일주일에 이틀, 그것도 오후만 출강하는 것이고 또 조만간 과부가 될 텐데 있는 직업이라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가끔이라도 시험이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미쳐버렸을 거라고 했다. 엄마는 항상 일하는 여자들을 옹호했고 할머니는 늘 그런 엄마를 공격했다. 어느 날 나는 실비아, 즉 젊은 크로지어 부인과 대화를 시도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실비아가 유일했다. 물론 실비아의 남편을 제외하면. 하지만 젊은 크로지어 씨는 이미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토인비가 역사책 썼어요? 뭐라고? 그렇지. 실비아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도, 욕하는 사람들도, 편들어주는 사람들도. 우리는 전등갓에 앉은 날벌레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노부인의 유일한 관심사는 화원이었다. 정원일을 하러 오는 남자가 있었다. 나이는 노부인과 비슷했지만 몸은 더 유연했다. 남자의 이름은 허비였고 우리 집과 이웃해서 살았다. 사실 내가 그 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노부인이 허비를 통해 환자 수발에 쓸만한 아이가 있다고 들은 까닭이었다. 허비는 자기 집에서는 남 얘기에만 열을 올리고 잡초야 잘하든 말든 내버려 뒀지만 노부인의 집에서는 풀 뽑고 집 깔고 부지런히 일했다. 노부인이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절룩대면서 항상 허비 뒤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노부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앉아서 담배를 피울 때도 훈수 두고 명령 내리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그 집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나는 눈치 없이 완벽하게 다듬어 놓은 산울타리를 헤집고 들어가서 노부인과 허비에게 마실 물이 필요한지 물었다. 부인이 소리를 빽 질렀다. 그리고 물은 필요 없다고 했다. 화원이 있어도 꽃을 잘라다 집 안을 꾸미는 법은 없었다. 양귀비가 산울타리를 벗어나 거의 도로변까지 퍼졌길래 나는 그걸로 꽃다발을 만들어 환자 방을 장식해도 되는지 물었다. 어차피 죽을 것들이야. 노부인이 말했다. 정황상 이 말이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표정이었다. 누가 어떤 제안이나 생각을 말하면 검버섯 피고 홀쭉한 노부인의 얼굴에서 근육이 파르르 떨리곤 했다. 눈빛은 번뜩이는 동시에 컴컴해지고 입은 역겨운 맛을 느낄 때처럼 야릇하게 움직였다. 그런 표정은 야만스러운 가시나무처럼 사람을 움츠러들게 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그 집에 갔다. 연달아 이틀은 아니었다.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다. 첫날은 집에 나와 환자와 노부인 셋뿐이었다. 그런데 둘째 날, 그때까지 들은 바 없던 낯선 사람이 왔다. 그때 나는 위층에 앉아 있다가 자동차가 저택 진입로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누군가 뒷계단을 불이 나게 올라와 노크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그 사람이 도로시? 하고 불렀다. 노부인의 이름이 도로시라는 걸 이때 처음 알았다. 낯선 목소린 성인 여자 목소리 같기도 했고 어린 소녀 목소리 같기도 했다.
뻔뻔하고 동시에 약 올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뒷계단을 뛰어내려가 말했다. 부인은 일광욕실에 계세요. 어머나 놀래라. 너는 누구니? 나는 여자에게 내 이름과 하는 일을 밝혔다. 젊은 여자는 자기 이름이 록산느라고 했다. 난 안마치료사야. 처음 듣는 단어였다. 하지만 무식한 걸 들키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는 눈치가 빨랐다. 그 얼빠진 표정 뭐야? 마사지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런 말 처음 들어? 여자는 가져온 가방을 풀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패드와 헝겊 그리고 벨벳을 씌운 납작한 블러쉬들이 나왔다. 이것들을 데울 뜨거운 물이 필요해. 여자가 말했다. 주전자에 물 좀 끓여줄래? 크로시어 저택이 호화롭긴 했지만 더운 물이 안 나오는 건 우리 집과 마찬가지였다. 록산느는 나를 부려먹기 쉬운 아이로 파악한 게 분명했다. 특히 그렇게 꼬드기는 소리로 명령하면 여자가 제대로 본 거였다. 하지만 여자가 눈치채지 못한 게 있었다. 그때 내가 얼른 시키는 대로 한 것은 여자에게 혹해서였다기보단 내 호기심 탓이었다. 아직 초여름이었는데도 여자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였다. 동그란 단발머리에서도 구릿빛이 났다. 요즘이야 시중에 파는 염색약으로 쉽게 내는 색이지만 당신은 흔치 않은 멋진 색이었다. 밤색 눈에 한쪽 뺨에만 있는 보조개. 여자는 쉴 새 없이 웃고 떠들었다. 예쁜 얼굴인지 아닌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보며 가늠할 틈이 없을 정도였다. 여자의 엉덩이는 옆으로 퍼지지 않고 근사한 곡선을 그리며 등으로 이어졌다. 나는 여자의 엉덩이에 반했다. 여자는 곧바로 자기 얘기를 했다. 타운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은 애소주유소 정비공이고 어린 아들이 둘 있었다. 하나는 4살이고 다른 하나는 3살이었다. 애들이 왜 생기는지 감 잡는데 좀 걸렸지. 여자가 음모를 꾸미는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여자는 그런 표정을 자주 지었다. 이사 오기 전 여자네는 해밀턴에 살았고 여자는 거기서 안마사 훈련을 받았고 해봤더니 그 일이 딱 적성이었다. 도로시? 일광욕실에 계세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나도 알아. 장난치는 거야. 얘, 너는 마사지에 깜깜 무식이구나? 마사지 받을 땐 원래 옷을 홀딱 벗는단다. 너 같은 어린애한테야 별거 아니겠지만 나이 들면 상당히 민망한 일이거든? 여자가 한 가지는 잘못 알고 있었다. 나이가 어리면 홀딱 벗는 것이 아무렇지 않을 거라는 말은 뭘 모르는 소리였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은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사라져 줘야겠어. 어차피 너는 위층에 있어야 하는 애 아니니? 여자는 서둘러 뜨거운 물에 물건을 덮였다. 나는 이번에는 일부러 앞계단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다가 일광욕실을 문틈으로 힐끔 엿봤다. 삼면이 유리였지만 창문마다 개오동나무 잎사귀로 잔뜩 덮여서 사실 일광욕실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소파 겸용 침대에 배를 깔고 길게 누운 노부인이 보였다. 얼굴을 반대편으로 돌리고 있었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였다. 창백한 살갗이 앙상한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항상 옷에 가려져 있는 몸통 부분은 평소 내놓고 다니는 부분들처럼 늙어 보이지 않았다. 특히 등과 다리 피부는 방금 껍질 벗긴 나무 속처럼 노르스름한 흰색이었다. 나는 계단 꼭대기에 앉아
마사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탁탁 치는 소리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다. 록산느의 목소리는 아주 당당하게 변해 있었다. 쾌활하지만 훈계조의 말투였다. 여기 딱딱하게 뭉쳤는데? 이런 세상에 한 대 크게 쳐야겠어. 농담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몸에 힘 빼야지. 여기 피부 보들보들한 것 좀 봐. 허리 잘록한 부분. 여기 뭐라고 부르더라? 애기 궁둥이가 따로 없네. 자, 이제 좀 세게 누릅니다. 여기가 좀 아플 거예요. 긴장 풀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노부인이 작게 비명소리를 냈다. 타박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시원해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한동안 그런 소리가 계속됐고 나는 지루해졌다. 그래서 다시 캐나디안 홈 전화를 읽기 시작했다. 엄마가 침 흘릴 만한 멋진 장식장에서 찾아낸 해묵은 잡지였다. 요리법들을 읽고 유행진한 패션을 훑어보고 있는데 록산느 목소리가 들렸다. 자, 얼른 치울게요. 그런 다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위층에 올라가요. 위층? 나는 잡지들을 도로 장식장 안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크로지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크로지어 씨는 잠들어 있었다. 아무튼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선풍기를 살짝 옮겨놓고 이불을 반듯하게 펴준 뒤 창가에 가서 선체로 블라인드를 만지작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뒷계단에서 기척이 났다. 노부인의 느리고 위협적인 지팡이 소리와 함께 록산느가 앞서 쪼르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록산느가 외쳤다. 어디 숨었는지 몰라도 각오해요, 각오해. 우리가 잡으러 갑니다. 이제 크로지어 씨가 눈을 떴다. 그의 지친 얼굴 뒤에서 놀란 표정이 흐리게 올라왔다. 크로지어 씨가 다시 잠든 척할 겨를도 없이 록산느가 방으로 들이닥쳤다. 여기 숨어 있었네. 내가 그쪽 의붓 어머니를 졸랐어요. 이제는 나를 소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요. 크로지어 씨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록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이 돌던데요. 아드님이 발칙하신데요? 록산느가 노부인을 향해 말했다. 부인은 그제야 쿵쾅대며 방에 들어섰다. 블라인드 좀 만지작대지 마. 노부인이 내게 말했다. 할 일 없으면 가서 찬물이나 한 컵 가져와. 차가운 물 말고 그냥 시원한 물. 몰골이 말이 아니네. 록산느가 크로지어 씨에게 말했다. 면도는 누가 해준 거예요? 언제 한 거예요? 며칠 전이요. 힘닿는 대로 제가 직접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니 록산느는 나한테 말했다. 마실 물 가지러 가는 김에 물 좀 데울래? 아무래도 내가 면도다운 면도를 해줘야겠어. 그 다음부터 록산느는 마사지를 마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크로지어 씨를 꼬박꼬박 면도해 주었다. 첫날 록산느는 크로지어 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아래층에서 맹꽁이 도로시한테 하는 것처럼 두들겨 패는 일은 없을 테니까. 사실 나 마사지 배우기 전에 간호사로 일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간호조무사요. 사실 일은 조무사가 다 하고 간호사들은 이래라 저래라만 하죠. 어쨌든 나는 사람 돌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맹꽁이 도로시? 크로지어 씨가 빙긋 웃었다. 신기한 건 노부인도 실실 웃었다는 거다. 록산느는 능숙한 솜씨로 크로지어 씨 얼굴을 면도했다. 이어서 스펀지로 얼굴과 목과 몸통을 닦았다. 그 다음에 몸에 시트를 둘러주었는데
크로지어 씨가 불편하지 않도록 요령 있게 했다. 마지막에는 베개를 탁탁 쳐서 모양을 잡아주었다. 그러는 동안 입을 쉴 새 없이 놀렸다. 모두 우스갯소리였다. 도로시 이런 거짓말쟁이. 위층에 환자가 있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대체 환자가 어디 있단 거예요? 환자는 눈 씻고 봐도 없네. 크로지어 씨가 말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요양 중인 사람. 나라면 그렇게 불러요. 그렇다고 일어나 뛰어다니란 말은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로 눈치 없진 않아요. 누워 있어야 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침대 요양도 요양이에요. 크로지아 씨를 보고 누가 중환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멀쩡한데? 나는 그런 입에 발린 소리는 모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크로지아 씨의 모습은 끔찍했다. 록산느가 몸을 닦아줄 때 보니 기다란 몸에 갈비뼈가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따로 없었다. 머리도 여기저기 벗겨지고 피부는 털 뽑힌 닭살 같고 목에는 노인처럼 밧줄 같은 주름이 졌다. 나는 크로지어 씨의 시중을 들 때마다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병으로 흉해진 얼굴이어서가 아니었다.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이었다. 설사 크로지어 씨가 천사처럼 멋졌어도 피하고 싶은 마음은 같았을 거다. 내가 봐도 이 집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크로지어 씨의 방에 다가갈수록 짙어졌다. 크로지어 씨는 성읍 안에 모신 성체처럼 그 그림자의 중심이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이었고 모두에게서 분리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록산느는 그의 영역에 침입해서 즐겁게 해준답시고 허풍을 떨고 가짜는 농담을 늘어놓았다. 가끔 책 읽어요. 주로 잠을 자죠. 록산느는 그럼 밤에 잠이 안 와서 어떡하느냐고 물었다. 잠이 안 오면 그냥 누워 있어요. 책도 읽고요. 부인에게 방해되지 않나요? 아내는 뒷방에서 자요. 오락거리가 필요해요. 제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실 건가요? 노부인이 이번에도 무심결에 야릇한 웃음을 흘리며 슬쩍 고개를 돌렸다. 어림없는 생각 말아요. 록산느가 말했다. 카드게임 어때요? 전 카드게임 싫어합니다. 집에 다이아몬드 게임 있어요? 이 질문은 노부인에게 한 거였다. 노부인은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하다가 식당 찬장 서랍에 굴러다니는 보드게임이 하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번에도 내가 찾으러 내려갔다. 나는 별 모양 게임판과 색색의 말을 담은 병을 들고 돌아왔다. 록산느가 크로지어 씨의 다리 위에 게임판을 놓았고 록산느와 나와 크로지어 씨 셋이서 게임을 했다. 노부인은 게임 방법을 못 알아먹겠다는 둥 말이 말을 안 듣는다는 둥 핑계를 대며 빠졌다. 놀랍게도 나름 웃길 생각으로 한 말 같았다. 한편 록산느는 자기 말이 전진하면 꽥꽥 환호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제치면 앓는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록산느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깃털을 놓듯 말을 놓았다. 나도 똑같이 따라했다. 그러지 않으면 록산느가 눈을 부라렸다. 눈을 부라릴 때도 뺨의 보조개는 사라지지 않았다. 실비아가 나를 데려다 줄 때 자기 남편은 대화를 즐기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생각났다. 대화하면 쉽게 지치고 지치면 짜증이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생각했다. 만약 크로지어 씨가 짜증 부릴 때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일 거야. 다 죽어가는 병상에서 유치한 게임이나 해야 하다니. 환자 몸에서 나는 열 때문에 시트까지 뜨끈뜨끈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비아가 잘못 안 것 같았다. 크로지어 씨의 참을성과 예의는 실비아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었다. 그는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정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록산느는 확실히 열등한 사람이었다. 바라는 것은 그저 조용히 누워 인생을 돌아보고 다가올 일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일 텐데도 그는 잘 참고 있었다. 록산느가 크로지어 씨 이마에서 땀을 톡톡 닦았다.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아직 이긴 것도 아닌데. 록산느, 크로지어 씨가 말했다. 록산느가 누구 이름인지 알아요. 응? 그때 내가 끼어들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알렉산더 대왕 부인 이름. 내 머릿속이 까치집이긴 해도 덜어는 이런 반짝거리는 정보 조각들이 섞여 있기도 했다. 그래요? 록산느가 말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누군데요? 나는 이때 크로지어 씨의 얼굴을 보고 뭔가 깨달았다. 놀랍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깨달음이었다. 크로지어 씨는 록산느의 무식함이 좋았던 거다. 록산느의 무식함이 토피사탕을 핥을 때처럼 그의 혀에서 달콤하게 녹았던 거다. 록산느는 첫날은 나처럼 짧은 바지를 입었지만 다음부터는 항상 빳빳하고 광택 있는 연두색 원피스를 입었다. 록산느가 계단을 뛰어 올라올 때 옷이 먼저 부스럭댔다. 록산느가 욕창 방지용 양모 깔개를 가지고 왔다. 록산느는 병상에 침구 배치를 타박했고 항상 자기 마음에 들게 고쳐 놓았다. 하지만 록산느가 잔소리를 늘어놓고 이리저리 움직여대도 크로지어 씨는 짜증내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록산느가 어떠냐고 물으면 그녀가 바라는 대로 아까보다 나아졌다고 대답해줬다. 록산느는 얘기거리가 바닥나는 법이 없었다. 수수께끼도 가져오고 웃긴 얘기도 들고 왔다. 웃긴 얘기 중에는 우리 엄마가 들으면 저질스럽다고 욕하면서 집에서는 못하게 할 말도 많았다. 저질스런 얘기 빼면 할 말이 없는 아버지 쪽 친척들이 왔을 땐 예외지만 록산느는 항상 짐짓 심각한 목소리로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시작했다. 고기 써는 기계를 사러 간 수녀 얘기 알아요?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디저트로 뭘 주문했는지 알아요? 얘기의 결말은 늘 중의적이어서 얘기한 사람이 도리어 상대의 반응에 놀라며 어쩜 그렇게 음흉한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내숭떨기에 좋았다. 우리가 이런 농담에 익숙해지자 록산느는 우리 엄마는 있는지조차 모를 강도 높은 농담들을 꺼냈다. 양이나 닭이나 돼지와 성교하는 얘기들이 많았다. 록산느는 얘기가 끝날 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정비소에서 듣고 와서 해주니 알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본인도 몰랐을 거라고 했다. 나는 록산느의 저질 농담보다 늙은 크로지어 부인의 해죽대는 웃음이 더 신경 쓰였다.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록산느가 하는 말이니까 그저 좋다고 듣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부인은 언제나 찌푸린 듯 넋 빠진 듯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포장도 풀기 전부터 이미 선물이 뭔지 알고 흐뭇해하는 사람처럼. 크로지어 씨는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 하지만 크로지어 씨는 원래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난하는 신용만 했다. 록산느에게 질겁하긴 해도 내심 싫지는 않은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또는 내용이야 어떻든 록산느의 노력이 가상해서 그러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나는 록산느가 내숭 떤다고 욕할까봐 일부러 크게 웃었다. 록산느는 분위기를 띄우는데 본인의 인생사도 활용했다. 그녀는 14살 때 온타리오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을 떠나 토론토에 사는 언니에게 갔고 거기 이튼 백화점에 일자리를 얻었다. 처음엔 카페테리아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워낙 일이 빠르고 언제나 명랑해서 매니저 눈에 들었고 덕분에 순식간에 장갑 코너 판매원으로 격상되었다. 록산느는 이걸 마치 워너브러더스 제작자에게 영화배우로 픽업된 것처럼 거창하게 얘기했다. 한 번은 백화점에 피겨스케이팅 스타 바바라 앤 스코트가 와서 팔꿈치까지 오는 하얀색 새끼 염소 가죽 장갑을 사갔다. 한편 록산느의 언니는 남자친구가 너무 많아서 매일 저녁 누구와 데이트 나갈지 동전을 던져 결정할 정도였다. 그리고 록산느를 시켜서 하숙집 현관에 와 있는 퇴짜 남자들을 쫓아버렸다. 록산느가 애석한 말투로 그럴싸한 핑계를 둘러대는 동안 언니는 그날 저녁 데이트 상대로 뽑힌 남자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록산느는 자신의 입담이 그때 개발됐다고 했다. 얼마 안 가 하숙집 현관의 남자들 중에 언니 대신 록산느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록산느는 남자들에게 진짜 나이를 숨겼다. 나도 재미 좀 봤죠. 록산느가 말했다. 나는 점차 깨달았다. 세상에는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신명으로 상대의 귀를 사로잡는 사람들이, 아니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절로 우러나는 흥겨움, 얼굴에서 뿜어내는 광채, 상대가 자기 말에 솔깃하고 즐거워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라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그런 여자들의 무기였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나 같은 사람들. 인정하기 싫지만 아쉬운 건 나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기야 록산느 같은 여자들이 나 같은 사람들을 청중으로 끼워줄 일도 별로 없겠지만. 크로지어 씨는 베개에 기대앉아 있었다. 그는 꼭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다. 두 눈을 감고 록산느가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러다 눈을 떴을 때 록산느가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게 행복한 듯 했다. 그는 부활절 아침에 초콜릿 토끼를 보듯 록산느를 보았다. 그는 사탕처럼 칠한 입술의 실룩임뿐 아니라 탐스런 엉덩이의 흔들림까지 하나하나 눈으로 쫓았다. 록산느가 위층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래층에서 마사지하는 시간만큼 길었다. 나는 록산느가 따로 돈을 받는지 궁금했다. 대가 없이 그렇게 오래 시간을 바칠 여유가 있을까? 대가를 받고 하는 거라면 비용을 지불할 사람은 늙은 크로지어 부인밖에 없었다. 왜? 의붓 아들을 즐겁고 편하게 해주려고? 좀 특이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어느 날 오후 록산느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 크로지어 씨가
여느 때보다 목이 탄다고 했다. 나는 냉장고 물주전자에서 물을 따라오려고 부엌으로 갔다. 록산네가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어. 록산네가 말했다. 그 학교 선생과 마주치기 싫어. 나는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있잖아, 실비야. 그 여자도 날 별로 안 좋아하지? 집에 데려다 줄 때 내 얘기하지 않던? 실비아가 차 안에서 록산느를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 도로시가 그러더라. 그 여잔 남편을 다룰 줄 모른대. 브루스가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보다 나와 있을 때 훨씬 더 즐거워한대. 도로시가 그러더라. 며느리한테도 대놓고 그렇게 말했을 게 뻔하잖아. 실비아는 매일 오후 집에 당도하기 무섭게 남편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나나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 경황도 없이 다급하고 절실한 얼굴로 남편에게 가기 바빴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실비아를 변호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말할지 난감했다. 거기다 록산네처럼 자신만만한 사람 앞에선 더더욱 말발이 안 섰다. 그 여자가 정말 내 얘기 안 했어? 나는 그런 일 없었다고 했다. 실비아는 지쳐서 집에 와요. 그래, 누구나 피곤해. 피곤해도 피곤한 티를 안 낼 뿐이야. 반박하고 싶었다. 결국 한마디 했다. 실비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록산네가 내 말투를 흉내냈다. 그러더니 내가 직접 자른 앞머리를 잡아당겼다. 장난스럽게 세게. 넌 이 머리나 어떻게 좀 해. 록산네는 성격상 칭찬받고 생색내고 싶어서 그런다는 걸 알겠는데 늙은 크로지어 부인이 원하는 게 뭔지는 오리무중이었다. 못된 속셈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그게 뭔지 감이 안 왔다. 그저 록산느의 생기발랄함을 집 안에 2배로 잡아두고 싶은 욕구 때문인가? 하지가 지났다. 우물물이 낮아졌다. 살수차도 더 이상 오지 않았고 가게들은 진열 상품이 햇볕에 바르지 않도록 창문마다 노란색 셀로판지를 붙였다. 나뭇잎이 얼룩덜룩해지고 잔디가 말랐다. 노부인은 정원사에게 날이면 날마다 괭이질을 시켰다. 그게 사람들이 건기에 하는 일이다. 밑에 축축한 흙을 계속 뒤집어대야 땅이 마르지 않는다. 대학의 여름학기는 8월 둘째 주면 끝나고 그럼 실비아 크로지어가 매일 집에 있을 수 있었다. 크로지어 씨가 록산느를 반기는 기색은 여전했지만 그는 종종 잠이 들었다. 그는 록산느가 우스갯소리나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중간에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조는가 싶으면 어느새 다시 깨어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고 물었다. 어디긴 어디예요? 이런 잠꾸러기. 정신 차리고 들어야죠. 한 대 때려줘야겠네. 아님 간지럼을 태워볼까? 눈 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크로지어 씨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뺨은 노인처럼 푹 꺼지고 빛이 귓바퀴를 그대로 통과했다. 사람의 살이 아니라 비닐 같았다. 물론 당신은 비닐이라 부르지 않고 셀룰로이드라고 불렀다. 내가 그 집에 마지막으로 가는 날이 왔다. 실비아가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날이기도 했다. 그리고 노부인이 마사지 받는 날이었다.
실비아는 이날 대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나는 걸어서 갔다. 타운을 가로질러 저택에 도착하니 록산느가 이미 와 있었다. 록산느와 노부인이 함께 부엌에 있다가 화들짝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오는 걸 잊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뭔가를 하다가 방해받은 사람들처럼. 특별히 주문한 거야. 노부인이 말했다. 식탁 위에 빵 상자가 있었다. 상자에 담긴 마카롱 얘기인 듯 했다. 그래요. 하지만 말했잖아요. 록산느가 말했다. 나 저런 거 못 먹어요. 먹을 줄도 모르고 먹기도 싫어요. 저것 때문에 허비를 빵집까지 보냈어. 됐어요. 허비한테 먹으라고 해요. 농담 아니에요. 나 저런 거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 나요. 함께 별식이나 먹을까 했지. 노부인이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내일부터는 그 여자가 이 집에 온종일 궁둥을 붙이고 있을 테니까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두드러기 날 게 안 나진 않아요. 전박이 하이에나처럼 된다니까요. 누가 온종일 궁둥을 붙이고 있다는 건가? 실비아 얘기였다. 늙은 크로지어 부인은 검은 바탕에 수련과 기러기가 그려진 아름다운 비단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부인이 말했다. 며느리가 있으면 특별한 건 아무것도 못해. 두고 봐. 그 애가 있으면 환자 근처엔 아예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오늘 부지런히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요. 과자는 신경 꺼요. 도로시 잘못 아니에요. 생각해서 사온 건 알아요. 생각해서 사온 건 알아요. 노부인이 심술궂게 거들먹대는 말투로 따라했다. 그러다 둘이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다. 록산느가 입을 열었다. 물주전자는 늘 있는 데 있어. 나는 냉장고에서 크로지어 씨에게 가져갈 물을 꺼냈다. 상자에 담긴 금색 마카롱이 보였다. 하나쯤 나한테 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크로지어 씨가 베개를 베고 눈을 감고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멀쩡히 깨어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어. 크로지어 씨는 이렇게 말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부탁할 게 있는데 도와줄래? 난 말씀만 하시라고 했다. 비밀 지키는 일인데. 나는 방에 새로 놓은 장식장까지 부축해달라고 할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그건 굳이 비밀로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다. 크로지어 씨는 나에게 침대 맞은편 벽에 있는 책상으로 가서 왼쪽 서랍을 열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열쇠가 하나 있으니 찾아보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커다랗고 묵직한 옛날 열쇠가 나왔다. 크로지어 씨는 내게 열쇠를 들고 방을 나가서 바깥에서 방문을 잠근 다음 열쇠를 안전한 곳에 숨기라고 했다. 반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든지 하라고 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자신의 아내가 집에 올 때까지 방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고 아내가 집에 오면 열쇠를 몰래 아내에게 주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이해했냐고 물었다. 물론. 그는 내게 고맙다고 했다. 천만에. 내게 지시하는 동안 크로지어 씨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눈은 록산느가 방에 있을 때처럼 밝게 빛났다. 아무도 여길 들어와선 안 돼. 아무도 여길 들어와선 안 돼. 아무도 못 들어와요.
내가 다짐했다. 내 의붓어머니도 록산내도 안 돼. 내 안에만 들어올 수 있어. 나는 방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얇은 면직물 사이로 열쇠가 비칠까봐 걱정됐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 안쪽 거실로 가서 약혼자들 잡지를 꺼내 페이지 틈에 열쇠를 숨겼다. 록산느와 노부인이 내 발소리를 들을 염려는 없었다. 마사지 중이었으니까. 록산느의 당당한 훈계조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뭉친 것들을 풀어버리려면 오늘은 애 좀 먹겠군. 그리고 노부인의 목소리도 들렸다. 여느 때보다도 더 엄살이 들어간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주먹질이 세네. 그래야 하니까.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서 걸음을 멈췄다. 크로지어 씨가 노리는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안에서 문을 잠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평소처럼 계단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면 문 잠그는 소리를 들었을 게 아닌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왜 다른 사람을 불러 알리지 않았냐고 의심받을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내려가 앞계단 맨 아래에 앉았다. 거기라면 아무 소리 못 들었다고 해도 무방했다. 오늘따라 마사지가 딱딱하고 사무적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록산느는 잘하던 농담도 하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록산느가 뒷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걸음소리가 뚝 그쳤다. 록산느가 불렀다. 이봐요, 브루스! 브루스! 록산느가 방문 손잡이를 찰칵찰칵 돌렸다. 브루스! 크로지어 씨한테만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열쇠 구멍에 대고 말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정하는 말투였다. 처음에는 살살 달래다가 나중에는 애걸복걸했다. 조금 더 있으니까 아예 기도 올리듯 빌었다. 록산느는 설득을 포기하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쾅쾅 치진 않았지만 다급하게 두드렸다. 록산느는 결국 그것도 포기했다. 이봐요. 록산느가 아까와 달리 엄한 소리로 말했다. 혼자 문까지 와서 잠갔다면 다시 열 수도 있잖아요. 조용했다. 록산느가 걸어와 계단 난간 너머로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나를 발견했다. 크로지어 씨 방에 물 갖다 드렸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땐 문이 잠겨있지 않았구나? 그렇다고 대답했다. 너한테 무슨 말하지 않던? 고맙다고만 하셨어요. 크로저 씨가 방문을 잠갔어.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노부인의 지팡이 소리가 뒷계단 꼭대기에 이르렀다. 웬 소란이야. 방문을 잠갔어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방문을 잠그다니. 문이 끼었겠지. 바람 때문에 문이 닫히면서 끼었을 거야. 이날은 바람이 없었다. 직접 열어봐요. 록산느가 말했다. 잠근 거라니까. 나는 이 문에 열쇠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늙은 크로지어 부인이 말했다. 열쇠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으로 현실을 부정할 수 있다는 듯. 부인은 형식적으로 문 손잡이를 돌려보다가 말했다. 잠긴 것 같네. 일이 크로지어 씨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나를 의심할 생각은 못하고
다만 크로지어 씨가 꾸민 일로 여겼다. 하긴 그게 사실이었다. 들어가야 해요. 록산느가 말했다. 그리고 문을 발로 찼다. 그만하지 못해. 노부인이 말했다. 문을 부수려고 그래? 어차피 못 들어가. 이 문은 참나무 원목이야. 이 집에 있는 문은 모두 참나무 원목이야. 그럼 경찰을 불러야죠. 대답이 없었다. 경찰은 창문으로 올라올 거예요. 록산느가 말했다. 노부인은 숨을 빨아들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집에 경찰을 들이는 일은 없어. 경찰이 지네처럼 내 집 벽을 기어오르는 꼴은 못 봐. 저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더라도 그건 저의 결정이야. 안 그래? 또다시 말이 끊겼다. 걸음소리가 났다. 록산느가 뒷계단으로 향하는 소리였다. 잘 생각했어. 남의 집에서 주제넘으지 말고 썩 물러가. 록산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 뒤를 지팡이가 쿵쿵대며 두세 걸음 따라오다가 이내 멈췄다. 그리고 나 몰래 경찰에 갈 생각은 꿈에도 않는 게 좋아. 경찰이 너 따위의 명령을 들을 것 같아? 여기서 명령 내리는 사람이 누군데? 너는 분명히 아니야. 알아들어? 잠시 후 부엌문이 부서져라 닫혔다. 곧이어 록산느의 차에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경찰이 오는 것보다 노부인이 더 무서웠다. 우리 타운에서 경찰이라면 맥클라티 경관을 말했다. 맥클라티 경관은 철철이 학교에 와서 겨울에 길거리에서 썰매를 타거나 여름에 또랑에서 수영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썰매를 타고 수영을 했다. 경관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크로지어 씨에게 방문을 잠갔다고 잔소리하는 상상을 하니 웃겼다. 분명 경관은 록산느에게 본인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할 거다. 그리고 크로지어 가족 일은 크로지어 가족에게 맡겨둘 거다. 하지만 늙은 크로지어 부인이 호통치는 상상을 하니 무서웠다. 그렇게 좋아하던 록산느까지 쫓아버렸으니 이제 무슨 호통을 어떻게 칠지 모르는 일이었다. 노 부인이 다시 크로지어 씨의 방문 앞으로 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후로 잠잠했다. 부인은 문 손잡이를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한마디 했다. 만만하게 보지 마. 노 부인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향했다. 노 부인의 호된 지팡이 소리가 여느 때처럼 집을 탕탕 울렸다. 나는 잠시 기다리다가 부엌으로 갔다. 노 부인은 거기 없었다. 거실에도 식당에도 일광욕실에도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화장실 문을 놓고 한 다음 열어보았다. 거기에도 없었다. 다음에는 부엌 싱크대 위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부인의 밀짚 모자가 삼나무 산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부인은 이 더위에 정원에 나가 화단 사이를 뚜벅뚜벅 걷고 있었다. 나는 록산느가 염려한 부분은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안 그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어처구니 없었다. 그렇다고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마카롱 상자가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다. 나는 마카롱 2개를 먹었다. 달콤한 맛이 기분을 정상으로 돌려주길 바랐다. 하지만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마카롱 상자를 냉장고에 밀어 넣었다. 진정될 때까지 얼마나 더 먹어댈지 모르는 일이었다. 실비아가 귀가했을 때도 노부인은 바깥에 있었다. 나는 자동차 소리를 듣자마자 책 사이에 넣어두었던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실비아에게 이날 있었던 일을 재빨리 말했다. 자잘한 얘기는 다 뺐다. 어차피 실비아가 끝까지 듣지 않을 테니까. 실비아가 위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나는 계단 아래에 서서 잔뜩 귀를 기울이고 동향을 살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다 실비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놀란 소리이긴 했지만 다급한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말소리가 너무 낮아서 내용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5분쯤 지나 실비아가 다시 내려와서 나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실비아의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다. 평소 뺨에 있던 불그레한 자국이 얼굴 전체로 번졌다. 충격을 받았지만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었다. 참, 어머님은 어디 계시니? 화원에 나가신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가는 게 낫겠다. 잠깐 기다려. 실비아는 시어머니에게 갔다가 표정이 조금 어두워져서 왔다. 너도 알 거야. 실비아가 차를 후진시키며 말했다. 너도 눈치챘겠지만 어머님 심기가 상했어. 네 잘못은 없어. 남편이 시킨 대로 해주고 끝까지 부탁을 들어줘서 고마워. 혹시 오늘 무섭거나 한 건 아니었지? 난 아니라고 했다. 록산느는 겁이 난 것 같았어요. 호의 부인이? 그랬구나. 미안하게 됐네. 차가 크로지어 힐이라고 부르는 언덕을 내려갈 때 실비아가 말했다. 그이가 어머님과 호의 부인을 겁주려고 그런 건 아닐 거야. 사람이 아프면, 특히 오래 앓다 보면 남의 감정을 헤아리는 게 어려워져.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지. 사람들 딴엔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도 말야. 어머님이나 호의 부인이나 그동안 최선을 다하셨다는 건 알아. 다만 오늘 그이가 더는 그분들과 함께 있기 싫다고 느낀 것뿐이야. 그 정도면 충분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실비아는 자기가 이 말을 하며 연신 미소 짓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호의 부인. 록산느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처음 들었다. 실비아는 상냥하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어쩐지 살짝 깔보는 투가 느껴졌다. 내가 실비아의 말을 믿었냐고? 실비아는 크로지어 씨에게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이날 나는 록산느를 한 번 더 보았다. 실비아가 그녀를 호의 부인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부르던 순간에 보았다. 록산느는 차 안에 있었다. 그녀는 크로지어 힐을 내려와서 첫 번째 교차로에 차를 세우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록산느 쪽을 보지 않았다. 실비아의 말을 듣는 와중이었고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물론 실비아는 그 차가 누구 차인지 몰랐을 거다. 록산느가 크로지어 저택을 나간 뒤 그 부근을 빙빙 돌면서 동태를 살피고 있을 줄은 몰랐을 거다. 반면 록산느는 실비아의 차를 알아봤을 거다. 그 안에 탄 나도 봤을 거다. 그리고 실비아의 상냥하고 차분하고 미소 머금은 표정을 보고 아무 일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록산느의 차는 방향을 돌리고 다시 언덕을 올라
크로지어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사이드 미러로 주시했다. 그 반대였다. 그녀는 교차로를 곧바로 가로질러 타운 동쪽으로 향했다. 전쟁 때 지은 서민주택 단지가 있는 동네였다. 거기가 록산느가 사는 곳이었다. 바람이 느껴져. 실비아가 말했다. 저 구름이 비를 몰고 올 것 같아. 구름은 높고 희었다. 그리고 빛을 뿜었다. 비구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바람이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차창을 열어놓고 달리기 때문이었다. 실비아와 록산느 사이의 알력 다툼은 나름대로 납득이 갔다. 하지만 그들 중간에 있던 지워진 전리품 크로지어씨를 생각하면 묘한 기분이 들었다.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도 어떤 결정을, 그것도 무언가를 끊어내는 결정을 내릴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끊어내려 했던 것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낀 유격이었든 아니면 진실한 사랑이었든 둘 다 당시의 나에게는 소매에 떨어진 진해처럼 징그러운 일이었다. 실비아는 호숫가에 있는 시골집을 빌려 크로지어 씨를 그리로 옮겼다. 크로지어 씨는 그곳에서 낙엽이 지기 전 세상을 떠났다. 호이 가족은 정비공 가족이 흔히 그렇듯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우리 엄마는 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졌고 그 때문에 돈을 벌겠다는 꿈도 완전히 접었다. 도로시 크로지어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회복했다. 그리고 할로윈 때 전처럼 아이들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사탕을 나눠줘서 화제가 되었다. 나는 자랐고 나이를 먹었다. I know I stand in line until you think you have the time to spend an evening with me. And if we go someplace to dance, I know that there's a chance you won't be leaving with me. Then afterwards we drop into a quiet little place and have a drink or two.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can see it in your eyes that you despise the same old lines you heard the night before. And though it's just a line to you, for me it's true and never seemed so right before. I practice every day to find some clever lines to say to make the meaning come true. But then I think I'll wait until the evening gets late and I'm alone with you. The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air, the stars get red and all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The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air, the stars get red and all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lies, the same old lies you heard the night before. And though it's just a lie to you, for me it's true and never seems so right before. I practice every day to find some clever lines to say to make the meaning come through. But then I think I'll wait until the evening gets late and I'm alone with you. The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air, the stars get red and all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어떠셨어요? 마지막 문장이 나는 자랐고 나이 먹었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장인데 이 문장으로 쌓은 탑의 맨 마지막에 오니까 이렇게 뭔가 애잔하네요. 어떠셨어요? 명확한 메시지를 품고 있다기보다는 삶의 뭐랄까? 뭔가 가까이 들여다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앨리스 멀로의 작품들이 제가 읽은 앨리스 멀로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렇더라고요.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뭔가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인물들이 따뜻하면서도 약간의 차가운 면이 있거나 뭔가 냉정하면서도 약간의 따뜻함이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작품들도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온기가 느껴지면서도 약간의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게 느껴지고 또 반대로 어떤 소설은 뭔가 서늘하고 쓸쓸하면서도 아주 작은 되게 미미한 빛 한 줄기는 품고 있는. 근데 이번 소설에서는 모르겠어요. 크러지어스가 왜 그랬을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화자인 나가 10대 소녀잖아요. 근데 시선은 맨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뭐 그 전에도 알 수 있었지만 이미 자란 나이 든 여자의 기억 속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얘기하는 그 이유란 것들도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록산느를 사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죽어가는 몸으로. 또는 커져가는 육체적인 욕망을 끊어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어가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커져가는 유욕이 그 자체가 뭔가 치욕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혼자서 조용히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결국 이 이유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나 내가 경험한 방식에 따라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여튼
죽어가는 크로저 씨를 둘러싼 세 여인 모두 태도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크로지어 노인도 그렇고 크로지어의 부인인 실비아도 그렇고 마사지사인 록산느도 그렇고 크로지어에 대한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크로지어 씨에 대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 소녀의 시선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해하기 힘들고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거죠. 크로지어 씨와 크로지어 노부인은 어떤 관계였을까? 이런 거. 분명히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로는 드러나지 않고 크로지어 노부인 도로시와 며느리인 실비아의 관계도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고 며느리인 실비아는 또 록산느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명확하지 않고 근데 또 노부인은 록산느에게만은 또 왜 살가웠을까? 또 록산느가 느끼는 크로지어와 크로지어가 느끼는 록산느 또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말해진 것보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더 풍성해서 이걸 뭔가 상상하고 유추하게 만드는데 그 말해지지 않은 것들 덕분에 이 소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또 이게 단편 소설의 매력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크로지어 노부인은 실비아도 그렇고 크로지어 노부인도 록산느도 그렇고 뭔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좋은 부분이 있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현실의 진실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앨리스 멀로의 소설들이 제가 읽은 많은 단편 소설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앨리스 멀로의 소설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들 대부분이 조명이 비치지 않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데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어쩌면 그게 되게 슬픈 생의 한 조각인데 거기에도 되게 아름다운 뭔가가 숨어 있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뭔가 내 삶을 위로해 주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되게 평범한데 반짝이는 한 조각. 어쩌면 평범하지도 못한 삶인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거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제 방 한켠에 있는 그 앨리스 멀로의 단편집 행복한 그림자들의 춤이나 디어 라이프 책이 놓여 있는 걸 보면 뭔가 그냥 애잔해요. 그 책 속에 그런 삶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물질적인 책 그 자체로 뭔가 애틋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앨리스 멀로의 어떤 여인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의 궁금증은 댓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댓글이 몇 개 안 돼서 2번, 3번 읽게 돼요. 단어 문장 꼼꼼하게 읽고 지난번 제임스 설터의 이국의 해변에 달린 댓글들 중에 애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아이들을 가진 구독자분께서 제 목소리에서 비냄새가 난다고 하셔서 혼자 그 비냄새라는 거에 꽂혀서 비냄새로부터 뭔가 청각으로 이어지는 그 감각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뭘까 그게? 약간의 비릿함과 또 물기 그리고 물방울의 모양
흙냄새도 포함되나? 이 빗방울이 만들어내는 소리들? 아무튼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 목소리를 생각하는 게. 예전에 인디밴드의 노래 제목인가 가사 중에 밴드 이름은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여튼 너의 안구에서 난초향이 나 라는 제목인가 가사였는데 거의 10수년 만에 이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이 노래를 되게 좋아서 자주 들었었는데 목소리에서 비냄새가 난다는 댓글을 보고 이 가사가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떠오르더라고요. 안구에서 난초향이 난다는 게 웃기기도 한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안구에서 난초향이 나. 오래된 기억 속의 노래를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